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1일 화요일 오전 1시 33분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올렸었던 영상이 아마 제가 모바일로 급하게 올리다 보니까 연령 설정을 잘못했나봐요. 그래서 어쨌든 무슨 뭐 성인인증 뭐 이런 거 해야 된다고 떠서 그거 좀 수정하고 다시 오늘 올리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어제와도 좀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그 EBS 프로에 보면은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가 있죠. 뭐 강영욱 훈련사님인가 그분 나오셔서 어쨌든 좀 맹수 같은 개들을 좀 이렇게 훈육하는 건데 제가 거기에서 이렇게 제목을 따왔습니다. 세상에 나쁜 주식은 없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오늘 어제 이어서 스펙주, 대선주, CDBC 뭐 이런 테마주들을 간단하게 다룰 건데 현재 조정장에서 아무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은 이런 테마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물론 오늘 뒷부분에서 MTS를 켜서 여행주라든지 가치주, 성장주 중에서도 지금 투자할 만한 것들을 제시는 드릴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강아지들을 보면은 강아지도 그렇잖아요. 평상시에는 우리에게 큰 기쁨도 주고 힘을 주지만 훈육을 잘못하면 사람을 해치는 이렇게 맹수가 되는 것처럼 또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주식은 위험 투자죠. 하지만 우리는 1,000만 원을 맡겨도 1년에 11만 원밖에 이자가 붙지 않는 1% 이자가 싫어서 위험을 감수하고 주식에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뭐 강아지처럼 기쁨도 주지만 때로는 뭐 몇 년째 물려서 나를 힘들게도 하는 나쁜 개로 받아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과 같은 주제를 준비했는데 제가 아까 이 방송을 한번 찾아보니까 여기 기획 의도가 써 있잖아요. 프로그램 기획 의도가 보면은 반려견의 문제 행동의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프로그램. 저는 이 문구가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뭐 소위 나쁜 주식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과거에는 테마주를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특히나 가치 투자자들은 뭐 기업의 밸류에이션과 상관없이 수급으로만 움직이는 테마주들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그게 주식이냐 이렇게 비하를 하기도 했는데, 근데 사실 저는 시대가 조금 변했다고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올해부터 굉장히 광풍으로 불어닥친 이제 가상화폐 거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수급으로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제도권에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법을 만들려고 하고 주식 투자와 비슷한 규모의 그런 가상화폐 거래소만 남겨서 어쨌든 하나의 투자 시장 자산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 인정을 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뭐 당연히 기업의 팬더멘털이라든지 이런 가치를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을 그동안 항상 그렇게 방송을 해왔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많은 증권사에서도 이런 스펙주 아니면 또는 뭐 대선주와 관련된 콘텐츠들을 내보내고 있고, 당연히 우리가 주식시장 전반을 이해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과 같은 콘텐츠를 간단하게 다루게 됐고요. 뒷부분에서는 MTS를 켜서 직접 차트를 봐가면서 뭐 현재 어떤 식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지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 쓰여님 프로그램 의도처럼 이런 주식들, 어떻게 보면 테마성 주식들, 급등하는 주식들 또는 뭐 세력이 개입된 약간 위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주식을 좀 알고 또 대응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뭐 MTS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콘텐츠를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캡처로 썼었던 그 메인 화면인데 보시면은 오늘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6일 6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 그러니까 이런 차트는 사실 보기가 힘들잖아요. 여기는 삼성 스펙 4호라는 주식인데 제가 이제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머리로서 이해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정말로 수급으로 또는 이런 분위기로만 움직이는 주식이지. 왜냐면 뒷부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국과 같은 경우는 스펙 상장 기업에 어떤 기업을 인수할지가 다 미리 투자하기 전에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특이하게 그런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안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 어떤 것을 인수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 거래와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요 지표는 제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미국장이 휴장이에요. 메모리얼 데이여서 휴장이고 내일부터 시작하고요. 코스피 뭐 막판에 좀 외국인 수급 또 기관 수급 들어오면서 들어올렸고 코스닥도 괜찮았고요. 전반적으로는 뭐 상해, 심천 다 괜찮았던 하루였고요.
이렇게 확진자 수가 줄고 있다는 거는 오늘도 콘택트주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방송에서도 이제는 콘택트주도 주도주로서 인정할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죠. 12월부터 1월 달까지는 성장주였고, 전기차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뭐 삼성전자 이런 반도체, 그리고 1월부터는 거기가 조정을 겪었고, 1월 중순부터는 철강이 뜨기 시작하면서 1월부터 한 5월 둘째 주까지는 그 성장주들이 로테이션을 돌면서 순환매를 돌면서 하나하나씩 다 섹터별로 움직였죠. 마지막에는 거의 뭐 경기 민감주까지도 움직였고, 그러다가 어쨌든 5월 둘째 주부터는 또 그런 가치주들도 조정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월 둘째 주부터는 CDC 그 미국의 그 마스크 벗기로 한 그런 권고 이후로부터는 여행주 그런 것들이 급등을 하기 시작했죠. 제가 그때 한 3주 전 방송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CDC 얘기하면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이 장면이 마스크를 벗고서 그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인상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부터 뭐 카니발이라든지 이런 미국의 아메리칸 에어리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상승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쪽 주식들이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단기에 그칠 줄 알았거든요. 한 1, 2주 정도 그랬는데 사실 벌써 3주째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주도 아니고 가치주도 아닌 그런 콘택트주를 좀 주도주 섹터로 인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특히 어저께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430명 점점점 숫자가 줄고 있고, 지금 현재 어쨌든 가장 강력한 재료는 백신 여건이죠. 어쨌든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그다음에 또 여행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이런 시대가 만약에 한 8월, 9월에 오게 된다면 사실 그때는 거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4분기 실적부터 물론 좋아지겠지만, 특히 의복이나 이런 것들은 벌써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매출이 아무래도 CGV라든지 이런 그 화장품 관련주 이런 곳들은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는 4분기부터 실적이 좀 많이 올라가겠죠. 거기다 뭐 중국 이슈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어쨌든 뭐 주식은 주가라는 건 그렇잖아요. 미래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고점이라고 생각을 해도 주도주 섹터로 인정만 받는다면 철강주처럼 정말 뭐 150%까지도 갈 수가 있다. 150%, 200% 가는 주식도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사실 매수를 좀 꺼려 했었거든요. 왜냐면 콘택트주가 뭐 가봐야 기술 기반도 아니고 뭐 구조적인 성장이 있는 게 아닌데 얼마나 올라가겠냐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그동안 2주 동안 계속 언급은 드렸었거든요. 콘택트주가 괜찮다. 뭐 하지만 이렇게 막 콘텐츠주를 막 메인으로 다루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도 아직까지는 그게 좀 납득이 좀 되지 않거든요. 왜냐면 아까도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전 정도 주가는 회복을 했어요. 이미 그걸 넘어선 경우도 있어요. 레저주, 뭐 강원랜드 이런 곳들은 사실 그럼 저는 그 정도가 밸류에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막 한 폭발적으로 2배, 3배 매출이 늘진 않잖아요. 사실은 코로나 전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될 텐데, 아무리 보복 소비라고 해도. 근데 어쨌든 그거 이상으로 주가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 머리로는 납득은 되지 않는데, 오늘 소개하는 스펙주라든지 대선주는 더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테마로만 움직이고 수급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펀더멘탈 전혀 관계없고 밸류에이션 상관없이 뭐 진짜 아까 보여드린 대로 6일 동안 상한가를 가기도 하니까, 그냥 그런 것도 하나의 주식 시장의 한 부분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오늘 다루게 됐고요. 국채금리도 떨어지고 있고 환율도 굉장히 좋은 위치라서 사실 대외적인 환경은 오늘도 우리가 3200을 넘었지만 사실 3266이 신고가인데, 그것도 사실은 충분히 넘을 만한 대외적인 환경은 되거든요. 아쉬운 건 이제 외국인 수급이죠. 외국인이 여전히 공매도를 많이 하고 있고 거의 매일 뭐 한 200억, 300억 정도 하고 있고, 특히나 삼성전자, 뭐 HMM 이런데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많이 하고 있고, 하여튼간 그런 것들이 상승에 항상 급제동을 건다라는 부분이고요. 오늘과 같은 경우는 기관이 코스피는 좀 팔았지만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장을 막판에 좀 끌어올린 장이었고요. 공매도에 대한 기사도 아까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뭐 이렇게 공매도 잔량들이 높은 곳들을 제가 아까 보여드렸었죠. 뭐 삼성전자, HMM, LG화학, LG화학과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제 매도 리포트 때문에 좀 많이 하락을 했었잖아요. 이 거래일 동안 10%가 하락을 했고, 저는 오히려 이 거래일 10% 하락한 날 방송을 하면서 이럴 때 매수를 해야 된다. 왜냐면 펜더멘탈은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 분할되는 거야 작년 7월부터 있었던 이슈인데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는데 뭐 이제 와서
어쨌든 좀 악의적인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 물론 관점이 다른 거죠. 사실 그 리포터가 CS증권 리포터가 틀렸다기보다는 그냥 뭐 그쪽에서는 또 공매도를 할 수도 있고 공매도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런 것들을 많이 써왔으니까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서 이제 넘어갔는데, 어쨌든 지금 오늘 물론 2% 조정은 있었지만 그래도 저점에 사셨다면 벌써 LG화학도 한 5% 정도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 SDI에 관한 매도 의견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이거는 이제 공매도 잔량, 그다음에 공매도 비중 증가율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는 두시면은 본인이 특히나 투자할 기업이나 아니면 가지고 계신 기업들 중에서 공매도 잔량 체크는 그 사이트가 생겼잖아요. 공매도 잔량을 계속 볼 수 있는 매일 2번씩 공시하는 사이트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공부를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 보여드렸고요. 비트코인은 어제 기준으로는 상승세여서 아무래도 오늘 두나무 관련주인 또 하나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 뭐 AB 인베스트먼트라든지 이런 데 계속 다 움직일 수 있다. 지금 벌써 5번째 말씀드리는 패턴이죠. 그래서 저는 5번 다 매수했고 매도했고 어쨌든 수익을 계속 내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테마주의 패턴들이죠. 급등했다 급락하는. 하지만 가장 쉬운 패턴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어쨌든 하나투자증권이었고, 그래서 뭐 물론 하나투자증권도 밸류에이션 자체를 장기 보유하기도 괜찮지만 지금 움직이는 모양은 그런 하나투자증권이 가진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으로 움직이는 주가보다는 계속 그 가상화폐 관련된 두나무 이슈로만 움직이는 걸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는 매수 매도를 하는 거고요. 뭐 당연히 그러다가 이제 매수 매도가 어느 정도 좀 잦아지는 그 지점이 온다면은 그때는 뭐 장기 투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게 그 6월 주도주 섹터가 이제는 콘택트주로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더 이제 강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뒷부분에 제가 MTS 켜서 여행주라든지 의복 생산 뭐 이런 거에 관련 섬유 이런 주들도 지금 계속 한 3주 정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엔터주도 괜찮게 보고 있어요. 뭐 하이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하이브로 바뀌었잖아요. 하이브 같은 경우도 콘서트 수익이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를 열게 되면 본격적으로 발생하게 되니까 생각보다 오프라인 콘서트 수익 비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주가 상승이 물론 현재도 뭐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건 분명히 4분기 실적, 내년 1분기 실적에 반영될 거기 때문에 아직은 주가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는 어쨌든 밸류에이션, 뭐 가치주의 밸류에이션, 성장주의 밸류에이션, 무슨 뭐 그 조선의 빅사이클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다 좋고 저는 분명히 다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뭐 대우조선해양, 뭐 이런 한국조선해양 이런 거 당연히 뭐 9월, 10월, 11월 이럴 때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부터 뭐 3분기 실적 발표, 4분기 예상치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하지만 시간은 분명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큰 폭락도 없을 것이다. 지금 정도의 조정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횡보를 한 3-4달 정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장주도 그렇게 됐잖아요. 성장주가 우리가 1월 중순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다 물려서 지금 4개월째 사실은 좀 힘든 시간이죠. 그런 패턴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사실은 손절말 전 진짜 손절 추천 안 하는 편인데, 어쨌든 현재 제가 상황을 보니까 물론 좀 더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6월에 그 FOMC 15일에 회의 끝나고 나면 방향이 사실 좀 더 명확해지겠죠. 물론 그때 이후에 결정하셔도 되고요. 그 전에 사실은 뭐 한 3-4%에서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좀 정리를 하고 오를 만한 콘택트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도 제가 한 2주 정도 계속 트렌드를 보면서 오늘 정도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2주 전에도 사실은 콘택트주가 움직였지만 그때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주도주 섹터라는 거는 그래서 최소한 2-3주 정도는 계속 상승세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뭐 식품주나 이런 것들도 올라갔다가 또 금방 조정이고 이렇게 사실은 상승률이 조금은 좀 더뎠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급등하는 것들을 좀 보고 이런 강세주로도 그럼 올라설 수 있겠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여행주들이 좀 많이 올랐죠. 여행주가 지난주에 꽤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주가 시작하는 오늘 또 많이 오른 거 보고 순환매로도 돌리는 걸 봤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강세 섹터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스펙주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따 MTS를 켜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이렇게 많은 증권사 관련된 신문들, 투자증권에서도 스펙에 관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스펙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제가 뒷부분에도 개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회 상장을 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뭐 IPO 뭐 이거 뒷부분에 설명드릴게요. 좀 말을 너무 어렵게 할 것 같아서. 어쨌든 여기도 보면은 어제죠. 월요일에 14개가 상한가를 갔다라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스펙자 들어가면은 다 상한가 갔다. 대부분 다 합치면 한 3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중에서 한 14개가 반절이 상한가를 갔다는 거니까 그만큼 굉장히 과열돼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스펙이라는 거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 기업 인수 목적 회사라는 건데, 제가 사실 올해 1월 달에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얘기한 건 아니었고, 우리나라 스펙주는 최근에 출시가 된 거고, 미국의 작년에 스펙주가 엄청 핫했었죠. 뭐 예를 들어서 루시드 모터스 또는 뭐 피스커, 저도 사실 보유하고 있는 카누라든지 이런 다양한 로스턴 모터스도 그렇고 다양한 전기차 관련된 섹터들이 대부분 다 스펙으로 우회 상장을 했거든요. 근데 뭐 여기에도 이렇게 정의가 써 있긴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왜냐면 저도 지금 교육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 주변에도 사실은 이런 것들 또는 IPO 같은 거를 좀 준비하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IPO를 하려면은 뭐 이게 코넥스도 있고 코스닥도 있고 하지만 매출이 좀 나와야 되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매출도 나와야 되고 인력도 상당해야 되고 뭐 투자자들도 좀 있어야 되고 주주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기본적인 원칙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스펙이라는 것, 기업 인수 목적 회사는 증권사에서 어떤 우량한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가상으로 만든 이런 펀드 같은 거거든요. 사모펀드 같은 거라서 사실 좀 악용되는 사례가 과거에는 좀 있었다고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A 기업의 오너예요. 그리고 B 기업은 사실은 코스닥에서 뭐 원래는 좀 괜찮았다가 굉장히 재무 상태가 어려워진 기업이에요. 계속 적자가 나고. 그렇게 되면 나는 A 기업인데 사실 A 기업에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뭐 사실은 실적도 없고 그냥 뭐 바이오를 하겠다고는 하는데 사실 실체가 없는 기업이에요. 근데 우리 주에 우리 A 기업의 시가총액은 다 합치면은 뭐 내가 이게 자본금 같은 거 한 5억 정도 있다고 쳐요. 5억 정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B기업,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뭐 적자고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뭐 매매가가 한 100억 정도라고 쳐요. 그러면은 A 기업을 사실 실질적으로 상장시키기까지는 매출도 나와야 되고 직원도 뽑아야 되고 주주 투자도 받아야 되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뭐 코넥스라는 제도를 우회적으로 좀 이용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A 기업의 뭐 바이오에서 무슨 신약을 개발한다 또는 뭐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최근에 대세인 뭐 AI라든지 이런 뭔가 좀 획기적인 사람들이 혹할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회사의 이름으로 상장을 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처음 보는 회사고, 근데 또 신기술을 가지고 있다니까 굉장히 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B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미 상장해 있는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억을 주고 살 수도 있죠. B기업을 사서 A기업의 가치를 1000억 이렇게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런 것들을 기업 인수 목적 회사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좋게 표현하면은 정말 좋은 기업, A 기업의 비전을 보고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나쁘게 보면은 정말 실체도 없고 제대로 되지 않은 기업들을 그런 뭐 증권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투자자를 모아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제가 또 좀 이해가 안 갔던 거는 한국은 그 인수 대상인 기업을 공개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그냥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루시드 모터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딱 명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투자를 하는 건데, 근데 여기는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상한가를 6번이나 갔던 삼성 스펙 4호 같은 경우가 어떤 기업을 인수하는지가 공개되지 않는데요. 그게 원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좀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 써있죠. 엿새째 상한가 삼성 스펙 4호.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상한가 가는 거는 아무리 테마주라고 해도 처음 본 것 같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기서 주가 급등에 대한 조회 공시 요청을 받았는데 특별히 공시할 사항이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이죠. 오늘 화요일 투자 지금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거래 정지고요. 4호하고 2호는 거래 정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2호는 조금 들고는 있는데, 어쨌든 저도 경험을 해봐야지 뭐 이런 것들을 강의도 할 수 있고 구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뭐 저는 한 7% 정도 지금 수익은 내고 있는 상태고, 상한가를 어저께 갔기 때문에
사실 어저께만 해도 굉장히 늦게 들어갔어요. 저는 23%대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제 차트 흐름을 좀 보고 있다 보니까 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한가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투자를 한 상태다. 그리고 다른 스펙주도 무척 많이 올랐고, 아까 제가 이 보여드린 차트죠.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방송 중간중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을 참고는 하시되, 이게 꼭 내가 투자하는 스펙 기업이나 또는 내가 투자하는 테마주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HMM이라든지 이런 데 막 열 몇 배씩 오르고 이런 데를 보면서, 아, 내가 가진 주식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투자해갖고 뭐 페노션 같은 데 투자했다가 같은 업종인데도 페노션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겪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어쨌든 좀 주의는 진짜 해야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보면은 스펙주는 결국에는 폭탄 돌리기다. 왜냐면 기업 가치가 전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주식인지도 모르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마 2호인가는 AI 기업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삼성 스펙 2호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저도 이런 증권사에서 이제 방송하는 거 보고 알았지 공개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뭐 현재는 알 수 없는 상태고, 그래서 어쨌든 현재는 조정장이고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사실 다들 뭐 몇 달 동안 물려 계신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주식은 정말 경험 삼아 한 10만 원 정도 해서, 그래서 뭐 한 20% 오르면은 그러면 뭐 한 뭐 몇만 원, 2, 3만 원 정도 그냥 커피값 정도 벌어 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경험의 가치를 좀 더 중요시하는 그 정도면은 충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뒷부분에도 제가 뭐 정치인 테마주들이 한참 또 뜸해졌다가 윤석열 총장 관련주, 뭐 이재명 도지사 관련주 이런 것들이 한참 떴다가 또 최근에 또 잠잠했었거든요. 뭐 여기도 그래프가 나와 있는 애니 능률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막 이렇게 처분 공시 내고 많이 오르니까 자사주도 다 처분했어요. 그러니까 대주주들이 막 자기 지분 처분하고 이러면서 사실 그만큼 형편없는 주식이라는 얘기죠. 기업 상태도 진짜 뭐 기업 윤리도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또 저번 주부터 이제 그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로 지금 어느 정도 좀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 뭐 이준석 관련된 주들도 오늘도 또 상한가를 갔거든요. 두 개 종목이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거를 무조건 우리가 무시할 필요가 있나. 그냥 적절하게 여기에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대응해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고서 뭐 그냥 5% 10%라도 수익 내고서 그냥 빠져나오면은 그래도 뭐 그거 자체도 지금같이 조정장 힘든 장에는 하나의 뭐 의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고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마 제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는 가상화폐 거래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많아서 잘 이게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거든요. 이게 차트고요. 차트는 주식이랑 좀 비슷하죠. 그리고 여기서 주식을 주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딱 이것만 보고서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차트와 호가 이것만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주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식은 그래도 뭐 재무제표도 볼 수 있고, 뭐 당연히 차트도 볼 수 있겠지만, 뭐 재료도 있고요. 왜냐면 이 기업이 뭔가를 하는 공시를 볼 수도 있고, 다트에서. 근데 이거는 진짜 이렇게 차트만 보고 시세만 보고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비트코인이든 가상화폐를 통해서 뭐 많이 버는 분들은 많이 벌고, 반대로 또 많이 잃는 분들은 또 많이 잃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근데 어쨌든 이런 가상화폐 시장도 정부에서도 지금 금투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인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제도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무조건 투기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왔지만, 지금은 뭐 어쨌든 나스닥에도 코인베이스가 그 상장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업비트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은 매출을 내고 있으며, 또 이런 제도화가 준비 중인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그냥 자산 증식 수단으로는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은 조금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콘택트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이때도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질병통제 예방센터 CDC 광고 이게 벌써 언제 제가 올린 거였냐면 5월 15일 올렸던 거예요. 반가우면서도 와 진짜 이런 날이 오긴 오는구나라고 그래서 이때도 콘택트주 굉장히 괜찮다라고 말씀 드렸었고, 뒷부분에 다시 콘택트주를 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오늘 일단 주가를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서 좀 강조해서 그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음식료업이 굉장히 강했죠. 음식료업 강했고, 코스피 전체도 물론 상승세긴 했지만, 그 중에서 특히나 기계도 이제 원전 관련해서, 원전도 사실 테마잖아요. 이게 원전도 사실 뭐 어떻게 결정된 게 없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원전을 그렇게 호감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고,
뭐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사실은 어떤 원전 정책을 할 거다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지만 벌써 두산중공업은 한 4거래일 동안 거의 한 50% 가까이 올랐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물론 두산중공업도 좋은 회사지만 이런 테마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큰 재료로. 그러니까 그 재료도 결국엔 테마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참 주식은 하면 할수록 아 정답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눈에 띄는 거는 뭐 LG화학과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대로 10%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폭락을 했다가 금요일에 한 3% 정도 상승을 했고 3.6% 상승했고 오늘 다시 조정을 겪었죠. 1.5%. 하지만 그래도 만약 이때 저점에 들어가셨다면은 오늘 1.5% 조정을 겪었어도 4% 정도는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때 방송 이거 끝나고서 새벽 방송하면서 저는 매수를 했다고 말씀드렸고 당연히 뭐 기업 자체는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유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특별히 좀 눈에 띄는 게 현대차가 제가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부터가 좀 변곡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왜냐하면 일단 포드나 기존에는 사실 2주 전부터 움직였었던 거는 미국의 전기차 스펙 관련 기업들이 좀 움직였었거든요. 한마디로 보면은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들이 뭐 카누도 그렇고 로스타운 모터스도 한 3, 40% 정도 올랐거든요. 2주 정도에.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긍정적이라고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려 왔었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더 오르면은 현대차나 기아차, 뭐 우리 전장 부품 이런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그때쯤이면 뭐 한 7, 8월 그 정도면 아무래도 전기차 섹터로 다시 주도주가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고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포드가 결국엔 33조를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고 더 결정적이었던 거는 TSMC에서 차량용 반도체를 증설을 하겠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추가 생산을 하겠다 해서 한 60% 정도 전년 대비 그 부분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원활해질 거라는 기대감에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동안은 차량용 반도체가 생산을 못해서 차량의 생산 차질을 겪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전체가 그래서 어쨌든 현대차가 단기 상승에 그치지 않고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금요일에 5%나 올랐지만 오늘 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의미 있는 흐름이라는 거죠. 하루 오르고서 아예 조정으로 다시 빠진 게 아니라 그막 이틀 연속으로 큰 폭으로 올랐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고점 1월달 대비해서는 22%나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여전히 성장 여력은 있다. 하지만 급등해서 오르기는 않고 아무래도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성장주, 가치주,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좀 더디게 올라가다가 한 8, 9월 정도 되면은 그래도 좀 주도주로 올라서지 않을까. 그때쯤 되면은 뭐 테슬라도 실적 발표도 하고 우리나라 뭐 아이오닉이나 이런 것들도 실적 발표하고 그리고 또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공급 이슈, 뭐 이런 쇼티지 이슈도 없어지면은 그때는 뭐 본격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뭐 똑같이 움직였고 오늘 삼성 SDI가 LG화학이랑 같은 상황이에요. LG화학이랑 똑같이 JP모건에서 매도 리포트를 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장중한 때는 5% 가까이 빠졌었어요. 5%까지 빠졌다가 그나마 막판에 조금 올라서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좀 기회거든요. 삼성 SDI도 너무 괜찮은데 어쨌든 뭐 뻔한 얘기 해가면서 뭐 이런 하여튼 그러면서 어쨌든 매도 의견 리포트를 낸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 SDI도 정고점 대비하면 여전히 33%나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기에도 괜찮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조정으로 빠졌을 때 투자하는 게 괜찮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는 뭐 시총 11위부터 보면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어쨌든 2차 전지 전체가 조금 오늘 삼성 SDI의 그런 여파로 인해서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모두 빠졌다. 코스닥에도 뭐 셀트리온 최근에 이제 바닥 찍었죠. 바닥 찍고서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흐름들도 물론 아직까지 많이 저도 물려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직도 한 마이너스 20% 정도 물려 있는데 어쨌든 1월달 저도 거의 2월 정도 1월 2월 그때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죠. 제가 한 11월 말 11월 중순 정도에 뭐 수익 실험 크게 한번 하고서 이제 다시 들어갔던 게 몰려서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됐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바닥을 찍고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주님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다. 그리고 CJ 같은 엔터주가 좀 상당히 괜찮고 방송주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괜찮고 이것도 결국엔 콘텐츠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공연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그 실적 발표를 미국 증시에서 하면서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큰 주식들은 좀 못 움직였고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정도는 뭐 약보합, 강보합 정도로 됐고 오히려 이렇게 코스닥 쪽이 조금은 그나마 움직였어요. 약보합세 정도로 어버브 반도체나 뭐 이런 솔브레인 같은 것들이 좀 움직였다. 실리콘웍스 이런 것들도 하지만 여전히 조정으로 가고 있고 뭐 그동안에 좀 많이 오른 부분도 좀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예전에 우리가 작년 1월에 참 많이 했었던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런 것들을 사실 지금 언급하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좀 더딘 흐름으로 좀 쭉 갈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포드는 그래도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는 좀 조정을 겪었지만 여전히 현대차, 그다음에 뭐 기아차 이런 것들이 움직인다는 게 의미가 있고 LG전자가 그래도 여전히 전기차 전장 섹터에서는 굉장히 낮은 부분이라서 제가 여러 번 뭐 말씀드렸고 지금도 여전히 바닥이라서 7월 달에 마그나 합작법인 만들고 하면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리스크는 뭐 뭐든 거의 다 대부분이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도 거의 뭐 1분기에 필적하는 그런 가전 쪽에서는 어쨌든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미래를 보고서 투자하기에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현대위아가 최근에 좀 좋은데 현대위아도 저도 들고 있어요. 현대위아 아직도 뭐 마이너스긴 하지만 제가 현대위아에 대한 방송도 작년에 몇 번 했었어요. 작년에 한 2번 정도 했었는데 왜냐면 다른 것보다 상승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모비스나 이런 데도 물론 좋긴 한데 저는 현대위아가 물론 반대로 얘기하면 미포조선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아, 대우조선해양이랑 좀 비슷한데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지고 오를 때 더 많이 올라요. 여기도 보면은 6%, 2%또 이번에도 많이 올랐었죠. 8%나 올랐었고 오늘도 한 3% 가까이 올랐으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도 전장 현대차의 전장 기업이니까 한번 좀 주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냥 바닥을 쳤기 때문에 앞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서 오늘은 이제 전기차 소재는 좀 보통이었고 어쨌든 2차 전지 쪽이 전체적으로 삼성 SDI 여파로 인해서 LG화학, 삼성 뭐 이렇게 연달아서 이렇게 악재들이 좀 하니까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그 계열사라든지 이런 뭐 관련된 부품사들 다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리고 로봇도 오늘은 좀 쉬어갔고 항공우주도 최근에 버진 갤럭시는 상당히 좋은데 주가 흐름이 여기도 이제 바닥치고 올라가고 있죠. 그 우주 비행도 성공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은 뭐 좀 주도주 섹터는 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년 그리고 또 올해 하반기에는 충분히 상승 여력 있다고 보고 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신고가를 최근에 돌파했기 때문에 충분히 대장주로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세트리가이, 그다음에 하나시스템은 하나에서 이제 위성을 맡고 있고 방산을 맡고 있죠.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고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도 소개를 하긴 했는데 오늘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유상증자 오늘 기준일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떨어졌고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통 추천했던 주식들은 대부분 일주일 뭐 2, 3일 안에 오른 주식들이 많았다면 하나시스템은 제가 설명할 때 분명히 3개월 이상은 걸릴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전 투자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유상증자 이후에 계획들이 괜찮더라고요. 뭐 플라잉카라든지 이런 것들 좀 투자할 계획들을 이미 다 선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상승할 것이라 보고 지금도 지금도 어느 정도 낮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좀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는 지난주에 테마주로 한번 돌았던 곳인데 오늘은 조정이었고요. 건설도 그냥 무난하게 약보합세 정도. 대우건설이 수주하면서 이번에 좀 올라갔고 건설자재도 조정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으로 이쪽은 다 가치주잖아요. 가치주들이 여전히 좀 못 가고 있고 어쨌든 기간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매일매일 또는 주 단위로 보다 보면 좀 힘드시잖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성장주들이 거의 4개월 가까이 조정을 겪고 있고 현재도 다 회복이 안 됐잖아요. 현대차도 이제 한 4개월 만에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그것처럼 철강주들도 큰 하락은 없겠지만 뭐 글로벌적으로 여전히 쇼티지는 맞고 공급 부족에 의한 가격 원자재 상승은 계속 있지만 뭐 중국 이슈도 있었고 어쨌든 좀 악재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급등한 게 가장 큰 이유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쉬어가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만약 이어진다면 한 두세 달 걸릴 수도 있죠. 그래서 너무 단기간에 좀 이렇게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그게 쉬운 건 아닌데 마음을 제가 말씀 좀 표현드리기 어렵네요. 왜냐면 저도 사실
많이 들고 있고, 또 제 주변에 지금 제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아무래도 철강이나 이런 쪽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좋은 얘기만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사실 기업에 문제 있는 건 전혀 아니니까, 대외 환경도 좋고 기업에도 문제는 없지만 주도주 섹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현재 주도주 섹터는 저는 어쨌든 지금은 콘택트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리 관련돼서는 LS와 이제 풍산이 거의 대장주인데, LS가 그래도 오늘은 또 상승세가 좀 있었고, LS도 한 제가 2번 정도는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많이 올랐었다가 사실 또 그 구리 관련돼서 이슈가 좀 생기면서 좀 떨어지긴 했는데, 다시 이제 뭐 반등을 좀 하고 있는 모양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그래프로 보면은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보유하기에도 괜찮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 개별 공시가 있었죠. 그 단일 판매 개별 공시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좀 상승을 했고, LNG석, LNG 두 척 했고, 그거 외적으로는 결국에는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고, HMM도 참 너무 좋았잖아요. 너무 좋았는데 작년 저점 대비하면 거의 뭐 13배 정도, 13배 정도 오른 거니까.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단기 급등한 것들은 뭐 좋은 기업이긴 하고, 뭐 1조 가까이 순이익이 나왔어도, 그래서 사실은 너무 많이 올리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말 안 하려고. 왜냐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들이, 아까 그 삼성 스펙 4호 뭐 이렇게 사면상 상한가를 6번씩 맞는 거, 그런 것들 보면은 사실 뭐 HMM은 충분히 실적도 나고 있는데 이 정도 오른 거니까 사실 비교가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쨌든 HMM도 좀 쉬어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아무래도 하나투자증권은 또 지금 현 시간에도 비트코인이 괜찮기 때문에 또 하루 이틀 또 쉬어갔잖아요. 쉬어갔으니까 뭐 하루 더 쉬어갈 수도 있겠지만, 오늘 어쨌든 마이너스 3% 정도 갔고, 이때처럼 뭐 조금 더 빠지다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수급은 그대로 살아있다. 오늘 한 22만 주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보시면은 거의 100만 주 가까이가 살아있죠. 그러니까 그 기간 수급이 충분히 프로그램 매매로 올리고 주가를 상승해서 뭐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빗썸도 다 뭐 같은 파트로 움직이는 거고, 메타버스도 여전히 뭐 선 시스템이나 이런 데들은 오늘도 큰 상승이 있었다가 이렇게 하락을 했고, 어제도 저번 주 이제 금요일에도 이렇게 큰 상승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결국엔 다 테마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뭐 이렇게 거래량이 많은 거 중심으로, 여기도 보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다 보이시죠? 지금 뭐 그래도 대표적이었던 데는 선익 시스템이고, 여기 IM도, 근데 IM하고 선익 시스템 좀 다른 게, 거래량은 IM도 많은데 그 개별 주식 가격이 너무 낮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거래 대금은 너무 낮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0원짜리 주식 사는 거하고 24,000원짜리 주식 사는 건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뭐 여기는 사실 좀 압도적으로 선익 시스템이 대장주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넘어가 보면은 가상화폐도, 오늘도 제가 사실 K사인으로 좀 들어가서 수익을 냈는데, K사인 제가 지난주 일요일 방송에서 설명드렸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장주를 사는 게 중요하고, 이게 거래량 제일 많죠. 거래량 제일 많고 1등 뭐 한국컴퓨터가 당연히 2등, 3등, 4등 정도 되겠네요. 나머지는 사실 볼 거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나마 이제 K사인이 패턴이 좀 단순한 편이라서 제가 들어갔다 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장초에 이때쯤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최저점은 아니, 최저점도 사실 저는 알 수가 없죠. 장초에 좀 흐름을 봤는데 좀 빠지더라고요. 빠져서 그래도 한 이 정도쯤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한 2% 정도 마이너스였을 때 들어갔고, 사실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실시간 대응할 수는 없어요. 실시간 대응을 할 수 없는데, 기존의 차트를 보니까 한 3,370원까지도 올라갔었던 적도 있고, 물론 고가로 좀 올라갔을 때는, 그래서 적당하게 한 뭐 한 3,200원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한 3,200원 정도의 매도를 걸어 놓고서 일을 하다 보니까, 왜냐면 여기도 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기존에 보이던 패턴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또 급락을 하고, 급등을 했다 급락을 하고, 이런 패턴들을 어차피 같은 주식의 하에서는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로 좀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좀 수급도 좀 받고, 오늘과 같은 경우는 기관 수급이 좀 들어와서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이제 재료가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프로그램 매매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죠. 어쨌든 CDBC 테마는 6월 달에 한은에서 다시 발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재료가 소멸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살아 있어서 조정이 어느 정도 온다면은 매수를 하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은 대응하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잖아요. 회사에 있어서. 그런 분들은 적정한 가격에 그냥 매도를 걸어 놓는 거죠. 그러면은 한 5% 정도 수익 실현하고서 이제 바로 매도가 예약으로 걸어지면 팔리는 거니까 그렇게 대응하셔도 될 것 같고요. 원전 관련주 아까 말씀드린 두산중공업 오늘도 좋았었죠. 지금 벌써 엄청나게 또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물론 두산중공업이 좋은 회사긴 하지만 하여튼 테마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테마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결국엔 끝은 있죠. 끝은 있고 또 이런 거 판단할 때는 월봉도 한번 봐야 되고 얼마나 올랐나. 이번 달에만 45%, 42% 정도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다고는 볼 수는 있죠. 그래도 여전히 어쨌든 소멸될 때까지 소멸된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도 대한전선은 굉장히 좋았고요. 거의 와 이건 뭐 2억 거래량이 한 2억 5천 주 정도 되네요. 그리고 두산그룹주가 아무래도 두산중공업의 여파로 나머지 뭐 두산 인프로코어 또는 두산 퓨얼셀까지도 함께 움직였다 순환매로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부하실 때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한 주식이 움직이면은 그 해당 어쨌든 두산중공업이 수주를 하게 되면은 관련된 그 기업 자체가 사실은 호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순환매로 움직일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력급 등주 이게 이제 오늘 그 유명한 스펙 관련된 주들인데 제가 이제 스펙이라고만 검색을 해서 싹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개가 상한가였어요. 근데 결국에는 사실 정답은 없어요. 제가 어떤 스펙을 추천한다기보다는 저는 일단 뭐 지금 삼성 스펙 2는 들고는 있는데 오늘 들어갔어요. 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도 사실 들어가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저는 하여튼 거의 이때쯤에 들어갔겠네요. 27% 정도에 들어갔으니까 이때쯤에 들어가서 뭐 막판에 왜냐면 제가 12% 때도 보고는 있었는데 뭐 딴 데 들어갔어요. 제가 아까 그 K사인 들어가느라고 사실 여기 못 들어갔거든요. 못 들어가서 왜냐면 이때가 또 한 2시간 지켜봤는데 거의 정체더라고요. 정체여서 오늘 그냥 여기서 끝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서 내일 봐서 좀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막판에 들어올렸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 정지죠. 거래 정지여서 투자 위험 종목 지정이 되면서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모레부터 그 거래가 재개가 되고 어디가 딱 좋다라기보다는 결국에는 못 간 주식들에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좀 덜 오른 주식들. 여기서 뭐 제가 딱 어떤 걸 찝어서 하기는 좀 저도 사실 좀 부담스럽고 사실 스펙을 추천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추천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제가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원칙은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삼성 4호를 예를 들자면 삼성 4호는 계속 상한가였잖아요. 계속 상한가. 그러니까 이건 사실 들어갈 틈이 없는 거고 그러면은 삼성에서 또 다른 게 어떤 게 흐름이 있냐 봤을 때 뭐 결국엔 이거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삼성 2호밖에 없었으니까 그나마 이거는 뭐 12% 13%대에서 놀고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거래량 같은 거 보고서 들어갔던 거죠. 결국에는 판단하는 기준은 거래량을 봐야 돼요.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저는 전혀 지금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면 하나금융이 지금 4개가 있으니까 이 중에서만 보면은 당연히 여기에 거래량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가격은 다 똑같은데 비슷한데 거래량이 많은 게 대장이거든요. 그럼 일단 여기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물론 여기가 제일 많이 움직이기도 했고 그러면은 당연히 뭐 그러니까 두 가지 전략이 있겠죠. 현재 강한 데를 가는 전략이 있겠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순환매로 봐야 되는데 순환매로 볼 때도 결국에는 차트로 봐야 될 부분이 이렇게 윗꼬리 달린 것들은 사실 좋진 않거든요. 윗꼬리 달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말 그대로 급등했다가 털고서 나간 거니까 그런 것보다는 당연히 꼬리가 없는 게 낫죠. 같은 입장이라면. 좀 전에 거기도 보면은 윗꼬리 달린 거보단 오히려 이렇게 하나금융에서만 지금 만약에 4개를 비교를 해본다면 저 같으면 차라리 이 두 가지가 14나 15가 14가 좀 더 거래량이 많네요. 그냥 이게 낫겠죠. 이게 힘이 있는 거잖아요.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굳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한다면 저는 그거를 선택하겠다는 얘기고요. 약간 그런 식으로 본인의 기준으로 이게 정답은 아니죠. 정답은 아니고 본인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사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 정보도 없어요. 어떤 회사를 인수한지도 없고 그냥 스펙 관련된 회사 뭐 이런 정도로만 볼 수 있는 거라서.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정치인 관련주 중에서는 이준석 관련주가 사실은 세 군데, 아직까지는 세 군데인데 이것도 점점점 늘어나겠죠. 결국엔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세력들이 올리는 거다 보니까
뭐 사실 삼부 실험 넥스트아이 YBM 넷도 전혀 관련 없어요. 전혀 관련 없고 무슨 동창이니 예전에 감사를 했니 약간 그런 내용으로 엮은 건데 결국에는 그래도 어쨌든 상승은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들어갔다면은 이게 왜냐면 장초부터 들어간 작전주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올라간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장초에 들어갔었으면은 이 수익을 뭐 어쨌든 거둘 수는 있었겠죠. 그 세력주에는 크게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하나는 시외 거래 자체를 엄청 올려서 아예 들어갈 틈을 안 주고서 개미 유인시켜가지고 폭락시키는 경우가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주식들은 장초에는 누구든지 평등하게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그 이후에 올린 거니까 사실은 좀 패턴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은 좀 더 우리가 수익을 내기가 쉽고 그래서 뭐 윤석열 테마주나 뭐 이런 이재명 테마주 다 있었고 그나마 그리고 제가 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쿠팡 테마주가 제가 작년 올해 한 2월 정도에 많이 다뤘었죠. 그래서 제가 동방 좀 쉽지 않겠다. 동방하고 KTH 쉽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때 저는 KTH 추천드렸었는데 KTH는 이번에 신고가 나왔죠. 신고가는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고 뭐 그래도 물린 분들은 많이 탈출을 했었던. 근데 어쨌든 동방 같은 경우는 물류기업이었고 물류기업이었는데 이렇게 막 상한가를 6번이나 간다는 거는 저는 사실 구조적으로 쿠팡이 뉴욕 상장하는 거하고 동방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뭐냐면은 자체 배송을 물류 창고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 이렇게 5년짜리 계약한 그 회사한테 뭔가를 더 투자할 가능성도 없고 뭔가 이게 매출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때 뭐 왜냐면 이때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들어갈까 말까를. 그래서 저는 들어가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방송에서. 근데 어쨌든 고점 대비하면 지금 100%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테마주는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가 한 이 정도쯤에 들어가서 참 중간에 청산하고 나와서 하면 너무 좋은데 베스트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으니까 여기도 보면은 매물대가 엄청 여기 많잖아요. 지금 10,000원대도 엄청 많고 그다음에 지금 한 7,000원대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사실은 뭐 돈이 큰 돈이 많이 묶여 있다면 어디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되게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어쨌든 오늘 방송은 제가 좀 말을 길게 하긴 했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려는 메시지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제목을 그렇게 삼은 것처럼 세상에 나쁜 주식은 없다. 어쨌든 이런 위험한 주식들도 본인이 잘 컨트롤하고 잘 대응할 수 있으면 좀 하면 된다.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막 처음부터 시초가가 너무 높은 이런 세력주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주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런 주식들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장초에는 낮은 가격으로 시작해서 올라가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좀 잘 대응을 하면은 지금과 같은 뭐 성장주, 가치주, 혼조세 이렇게 조정장에서도 일정 부분은 좀 수익을 낼 수 있다 정도로 결론을 내면서 마무리 드리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항상 조심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또 마지막으로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에서는 아파트 청약, 주식, 다양한 재테크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네이버 카페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장시간 이렇게 새벽 늦게까지 했는데 뭐 좀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저는 이렇게 방송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많은 분들이 물려 있고 저 역시도 1월 달에 투자했던 성장주 그다음에 5월 중순에 다시 들어갔었던 가치주 뭐 대우조선해양 이런 데는 여전히 마이너스 한 7, 8% 물려 있고 뭐 한 마이너스 저도 한 10% 이상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뭐 주식이 물리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이걸 우리가 예금을 1년 만에 찾고 2년 만에 찾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 넓은 텀에서 생각을 하면은 아무리 그래도 예금 1%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얻어 가잖아요. 우리가 6개월, 1년씩 좋은 기업들을 보유하다 보면은 10%, 20% 수익을 무조건 나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좀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6월 1일 방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법학자 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